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면서 요구한 조건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난을 지켜봐야 하고 또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유가족들의 모임을 봐야 합니다.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죽고 차를 타고 가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희생자가 또 남은 사람들이 억울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법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상민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과 분향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유족들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어루만지고 돌아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네, 스픽스 광고 보셨죠? 베트남 여행하는데 저도 잠깐 나옵니다. 지난번에 정기현 대표랑 다녀왔는데요. 이번 스픽스 쪽에서 준비하는 여행은 사뭇 좀 다른 여행이 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가성비 럭셔리 패키지가 있죠. 저희가 지금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50만 구독자 언제 도달할까? 그 날짜 알아맞추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혹시 몇 분이나 들어왔는지 PD님 확인 가능합니까? 예. 저희 스픽스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언제다 하고 해주시면 맨 처음 맞추신 분부터 골라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격적으로 대상 상품을 올렸습니다. 대상 한 분에게 베트남 여행 상품권 드리기로 했는데 스픽스 정기현 대표가 큰 마음을 먹고 두 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인가요? 468. 어제는 300 몇 분이셨는데 네. 미리 이렇게 예측하시는 게 1등 되기 유리합니다. 먼저 맞추신 분께 1등께 대상께 베트남 여행 상품권 2장 드립니다. 두 분이 가실 수 있게. 그리고 20명께는 광화문 살롱 베이커리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일이 많으니까 조금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 오송 참사 현장 그리고 분향소를 갔는데요. 장성철 소장 유족들을 만났나요? 유족들을 만난 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못했는데요. 아니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떴어요.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얘기를 않고 가기는 갔는데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분향소를 찾아서 희생자를 조문했거든요. 거기에 뭐 유족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유족분들을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족을 안 만나려면은 그 조문을 왜 해요? 그 원래 조문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그렇죠. 그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요, 김준혁 교수? 당연하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오랜 전통이고 예법이죠. 제가 여러 곳 뉴스를 봤는데
이상민 장관이 유족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유족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담겨진 뉴스를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치자면은 이상민 장관이 유족들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고인들을 추모한다, 또 유족들을 위로한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언론용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더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김도수 대표랑 김종국 행정관 두 분 옷을 도사처럼 뭐 약속하고 오신 것 같은데. 선배님은 도사인데요. 저는 도사는 아니에요. 법사입니까? 근데 워낙 듣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분향소 막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네. 근데 유족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모습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시청 앞에 이제 그때 뭐 영정 사진도 없는 분향소를 들리긴 했는데 뭐 직접 유족을 만났거나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본적인 뭐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뭐 정치적 책임이 두려운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염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걸 왜 갑니까? 이상민 장관 분향소 갔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같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 요구사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 부분에서 그만 가겠습니다. 아니 네. 그만 가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급하게 장관님 오신 어제 것 복귀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것까지 준비가 너무 지금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정을 빼셔서 오신 거면은 이번 참사가 좀 어떻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태원 참사 이후 또 한 번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 세우실 거예요? 네 다음에. 장관님 한 말씀 더 해주시고 가세요. 질문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 기자들이 저렇게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적어도 갔으면 유족들한테 입장을 좀 밝히고 충분히 위로를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유가족을 안 만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재난안전의 책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냥 면피용인 것 같아요. 자, 유가족들에게 또는 희생자분들에게 소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자에 대해서 위로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복귀했다. 그러니까 이거 면피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다시 하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 사과 없습니다. 사과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개사과밖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는 국민을 대하는 자세,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앵커님도 저보다 더 이상 바라시는 게 제가 볼 때 오히려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윤석열의 남자들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원희룡, 한동훈. 참 세 사람이 지금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저께 밤에 KBS 9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그 마지막 순간 얼마나 긴박하고 대피 과정이 절박했는지 침수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이 돼 있더군요. 그것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가슴이 참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도를 한번 보실까요? 오송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지하차도로 진입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차량 앞덮개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밀려드는 물살에 차량은 점점 지하차도 안쪽으로 떠밀려 들어갑니다. 물은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고 차량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직감한 사람들은 차에서 빠져나와 지하차도 끝 출구를 향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세게 들이치는 물살 탓에 얼마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지하차도 안쪽으로 떠밀려 되돌아오고 맙니다. 이제는 지하차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바닥에 발조차 닿지 않는 상황.
당황한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발에 뭐가 닿아서 차서 잡고 그때부터는 숨 쉬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절체절명의 순간 한 남성이 물 위에 떠 있는 차량으로 헤엄쳐 올라서더니 뒤이어 남은 사람들을 차 위로 끌어올립니다. 지하차도 한가운데 고립된 사람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미 지하차도 천장 근처까지 물이 들어차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30cm 남짓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지하차도 입구까지 이어진 천장의 철제 구조물. 생명의 끈을 붙들기 위해 누런 흙탕물 속에 다시 몸을 던집니다. 빠져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이러기보다도 그냥 몸이 알아서 막 움직이고 막 이랬던 것. 불과 10여 초 뒤 이들의 모습을 담던 차량마저 완전히 물에 잠기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재난대응기관 어느 한 곳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던 영상 속 4명 중 1명은 끝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장성철 소장, 저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좀 국가가 왜 존재하고 대통령이 왜 존재하고 공권력이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죽는다면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저 이상민 장관이나 저런 화면과 저분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를 좀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미 24번이나 112에 전화가 가고 신고가 가고 감리단장이 위치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닙니까? 못 가게 통제만 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747번 버스는 원래 가던 길을 통제를 해서 그쪽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거기만 통제를 했더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안 일어날 건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저런 일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도 소장, 얼마나 저분들이 막막했겠어요. 더군다나 지하차도 양쪽으로 물이 차고 오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헤엄을 아무리 잘 친들 뭐합니까? 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30cm 남은 공간에서 죽음이 눈앞에 팍팍팍 다가오는데 어디다 대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뭐 개인의 어떤 체력이나 뭐 수영 실력으로 저를 극복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친 건데 그래도 마지막에 젊은 분들은 그래도 탈출을 감행했고 그나마 이제 3분은 생還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그 와중에 또 1분은 끝내 탈출도 못했고 저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특히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 그리고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인재에 가깝거든요. 실제 폭우가 올 게 예상돼 있었고 미호천의 강둑을 더 확실하게 보강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리고 또 좀 더 4시 10분에 이미 그 홍수 통제소에서는 경보를 다 보냈고 그 지역까지 다 알려줬는데 최종적으로 2시간이 지나서 그 대응했다는 것. 이 모습 전체가 참 참담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6개월 전 이태원 참사에서도 봤지만 이런 모든 것의 재난센터의 책임자가 책임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정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미묘한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상태까지도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니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바로 9개월 전에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그것도 159명이나 숨지는 전대미문의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찰, 소방 배치해도 막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준비가 되면 한번 들어봅시다. 김영욱 교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대통령 간다고 상황 달라지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망적인데요.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참사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갖다가 1시간 20분인가를 기다렸어요. 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통령이 서울 가면 뭐 하겠느냐, 일 다 끝났는데, 충북 도지사 같은 경우도 한두 명 죽었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하고 현장에 가지 않았고, 그랬더니 소위 탄핵 인용이 안 된 양반이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 총리, 중대본 지시가 현장까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앉아 있어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그래서 아주 하위 공무원들 대여섯 명 지금 잡돌이 치고 앉아 있고, 국민들은 죽어 나자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 공무원들은 수사받고 있고, 가장 상위에 있는 대통령, 충북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뭘 책임졌습니까? 행안부 장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통령 오선 현장 가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이제 진짜 각자 도생은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가 된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이상민 장관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재난관리 주관 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준혁 교수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이러이러한 잘못은 있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죄를 준 게 아니거든요.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정쟁은 이제 그만하자.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갑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 탄핵까지 가기 전에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렸을 때 그때 사퇴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양심이 최소한 있다면은, 그리고 본인들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자가 지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무조건 권력을 끝까지 갖고 있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도자는 때에 따라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도 지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은 일체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현재 오송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갔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하면은 바로 탄핵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저 행안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없으니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오실 행안부 장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래야 정상인 것이죠.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상민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탄핵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헌재가 기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진 사퇴해야죠.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탄핵은 당했고 해임을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 또 부담 주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조금 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오송 지하차도 현장에 가서 안전 총책임자로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무한 책임 가지려면 작년에 12구 참사 일어났을 때 책임지고 사퇴를 했어야죠. 저렇게 행안부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 같아요. 저분이 과연 재난을 제대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비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참사 현장 가고 뭐 유족
분향소 가고 바쁘게 가고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진짜 문제예요. 저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해외 갔다 와서 행안부 장관 어깨 두드리면서 당신 신임해 줄게 얘기했었고, 이번에도 인용되니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 보도가 되고, 그게 보도가 될 내용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 행안부 장관이 정신 못 차리고 사퇴할 생각 없이 내려와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중대본 지시, 대통령 지시, 총리 지시 왜 안 따르냐고 알아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저렇게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을 감싸고 도니 행안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겠습니까? 자, 이상민 장관의 그런 행동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어제 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토위에 대한 상임위 열렸는데 원희룡 장관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보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겠습니까? 어제 우리 정치본색 하는데 한참 막 이렇게 동시 접속이 늘어나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봤더니 그 시간에 상임위가 열렸더라고요. 참 국민들이 궁금했나 봐요. 원희룡 장관은 아예 처음부터 이 국토위 상임위를 정치적으로 한번 싸우는 그런 마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계산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최원순 씨. 최원순. 최문호, 최인호 의원인가요? 예, 간사. 네, 최인호 간사가 사과를 요구를 하니까 이건 뭐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전현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민주당 또 전략 잘못 짰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거 스스로 마당을 깔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좀 전략이 좀 민주당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이따 짚어보겠지만 맨 마지막에 민간 용역회사 부르자고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그걸 또 거절했다면서요? 그걸 왜 거절해요? 최종적으로는 그 민간 용역회사의 자문위원 2사람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아마 검토가 안 됐던 이야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공무원들이나 그 관련된 이제 양평군청, 양평군의 공무원 이런 걸 다 불러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민간 영역에서 계속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했으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또 원희룡 장관이 그거 불러서 따져보라고 그러면 그래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듣다가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또 부르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막 머뭇머뭇하다가 뭐 이거 부르지 말자라고 하면 국민들 보기에 그런 것까지도 미리 예상을 하고 해야 그게 전략 아닙니까, 김두수 소장님?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이런 전략을 좀 잘 못 짠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이 처음에 이제 빨리 열어야 되는데 17일로 한번 연기가 됐는데, 그때 원희룡 장관이 소위 폴란드 방문을 이유로 해서 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7일 날 또 이 홍수 재해가 나니까 다시 또 연기가 27일로 되는 바람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시간을 벌었고요. 그동안 이제 국토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온갖 작전을 다 짜고 계획을 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없다는 자료를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료를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는 이유로 50건을 공개를 했고, 근데 그 공개도 지금 살펴보면 등록된 자료가 아니라 미등록돼 있는 자료가 20건 정도가 있다는 거니까 지금 현재 국토위가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자료도 잔뜩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항상 이런 해난 질의에 가면 자료 요구가 기본적으로 돼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질의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뭐 오전은 그 문제로 이제 지냈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국토부가 뭔가 숨기고 있고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공하고 있다, 이런 건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쭉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셨는데요. 그래도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 김두관 의원 이런 의원들이 상당 부분 원희룡 장관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내는 데는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더 좀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소영 의원이 원희룡 장관과 주고받았던 부분인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된 겁니까? 갑자기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어요. 그 종점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개발해서 돈 벌게 해주려고 바꾼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핵심을 아니까 원희룡 장관이 선수를 칩니다. 그거 개발 못합니다. 왜? 수변지구니까. 그래, 만약에 원희룡 장관 말이 맞다면 그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소영 의원이 정확하게 따지더군요. 그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강 아래쪽에 지금 고속도로 접속부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수변 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고요. 이걸 뭐 용도 변경하면 개발할 거 아니냐,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되는 논의가 저는 너무나, 우리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서로 의혹 제기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 답변이 들어갔으면, 그게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귀담아 놓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끝까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거짓 선동에 흔들리는 사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수변 구역이고 보전 구역이어서 개발이 법을 안 바꾸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우리 토론하자 말씀하셨잖아요.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건지.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파트 땅? 개발 불가능합니까? 어느 땅이요? 병산리 땅이요. 아까 그 땅이 앞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요. 17개 3개 수변구역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 도시개발 사업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 이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 장관님. 수변계 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 군수입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 법문은 처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김두수 대표,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하자, 이렇게 성공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개발 못한다. 개발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례까지 제시합니다. 공흥지구인가? 그게 그런 사례라면서요.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나 또는 여당, 국민의힘이 변명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선산이 있어서 그 개발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선산은 개뿔 엄청 떨어져 있고 실제 영역은 선산 말고 계속 사모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산리 일대 땅이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 법도 제대로 검토 안 했다는 거고, 그 허가 조건에 실제 양평 군수가 그걸 추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법으로 확인됐고, 그보다 더 먼저 정확하게 사례가 있는, 선례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공흥지구의 최원순 씨가 주도해서 IND인가? IND. 거기에서 이미 아파트를 개발해서 그 불법으로 여러 가지 편법으로 세금도 안 내고 해서 100억 이상의 돈을 축적해서 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양평군 일대의 그런 땅에 대해서 수변지구이지만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변구역 바로 남한강 바로 앞에도 짓고 있는데 그보다 한 500m 떨어진 거기는 왜 못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에
특혜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다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소영 의원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김정욱 교수 말씀 듣죠. 그러니까 이 수계법이죠. 한강 수계법 이 4조 2항 3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가 보다 해서 오히려 이소영 의원님께서 그 법 조항 구조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수변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변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을 해제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변 구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넘는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장관님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예,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수변기 구역이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돼서 수변구역 해제한 사례를 제가 사실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 제 법 구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네. 반드시 사과해 주세요. 네. 그만이 사실이에요. 네. 장관님 주장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이게 특혜 의혹을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 너무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무슨 수를 써도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개발을 못한다.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으면 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무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수변구역 아니라 수변구역 뭐 할아버지라도 죽어도 절대 개발을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너무 실정을 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그렇게 죽어도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면 최은순 씨는 왜 그 땅을 돈 주고 샀겠습니까? 원 장관님보다 부동산 보는 눈이 밝은 분일 텐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4조 2항 이거 지정할 때 배제되는 내용들 그다음 4조 3항에서 풀 수 있는 그 조건 상수원 보유구역 개발 제한구역 군사기술 및 군사시설 보유구역 학술구역 이거는 시간 때문에 제가 생략했고 이 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풀 수가 없다.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고요, 장관님. 오전 정회하기 전에 답변하실 때 이 땅은 수변구역이고 관리구역이어서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수변 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고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에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뭐 용도 변경하면 개발할 거 아니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으면 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예. 거의 말꼬리를 잡는다는 느낌이 들. 이해가 좀 됐습니까? 저걸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서 국토부의 태도는 도로국장 표정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저 도로국장이 말 나올 때마다 뒤에서 하는 표정을 보면 그 곤혹스러움, 당혹스러움, 이게 설명이 될까라고 하는 표정이 다 등장했었거든요. 전 도로국장 표정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소영은 말 한마디예요. 그 땅 왜 삽니까? 저렇게 아무리 법률적인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투기꾼, 객관적인 용어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이 사람들은요 이거 바꿀 수 있으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선산 12필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19개인가 나와가지고 29필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2필지가 더 나와서 31필지가 됐잖아요. 그 외에도 뭐 사무실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최은순 씨라는 사람이 소위 부동산 개발업자, 투기꾼, 이번에 법원 판단에 의해서 악질 투기꾼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땅을 왜 샀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샀겠죠. 돈을 벌 수 있는 건 뭡니까? 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한들을 다 풀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게 하나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률적으로는 다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소영 의원의 발언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요. 이 원희룡 장관의 행신동 1820번지인가 하는 이 용어, 이 단어예요. 이게 보니까는 한준호 의원 어떤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라 뭐 무슨 행복센터라고 하는 공적 기구였던 건데 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원희룡 장관 김건희 씨 일가 땅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얘기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이미 땅을 인지했다.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인지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양평의 땅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선 변경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땅을 샀고 그 땅을 가진 걸 인지했는데 인지한 땅에 대해서 변경안을 동의해줬으면 이게 소위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인데 계속 민주당 의원들은요. 갑자기 역풍 우려해가지고 디테일로 들어가면서 핵심적인 논점을 잃어버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논점은 뭐냐면 7, 8년 동안 유지해왔던 종점이 대통령이 바뀌고 지자체에 있는 군수의 소위 당명이 바뀌면서부터 변경안으로 갔던 것이고 그 변경한 종점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다고 얘기되는데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더 디테일하게 싸우느라고 많은 국민들이 초점을 잃은 측면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이 충분히 어제 얘기를 듣고서 누가 더 옳은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왜 샀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장성철 소장 얼핏 옛날 생각 납니다. 뭐 장관 후보자가 땅을 너무 사랑해서 땅을 샀다 뭐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게 그냥 곤혹스럽다라는 거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최고 권력자의 가족들이 저렇게 땅을 보유하고 소유하고 개발하겠다라는 일을 계속 하겠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국가의 공적인 기관이 저렇게 합리적인 설명 없이 명확한 설명 없이 이해 없이 저런 식의 노선을 변경하겠다라는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들 저러는지. 원희룡 장관 끝에 할 말 없으면은 계속 이런 말만 하더군요. 말꼬리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논리적으로 더 이상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의혹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의혹 많죠. 저거는 100% 권력을 이용을 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어떠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출발점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냄새 나죠? 당연하죠. 말이 안 되죠. 냄새가 나는데 네 코가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준혁 교수님. 뭐 저는 그 원희룡 장관 이야기 들으면서 좀 황당해서 제가 거의 그 전 영상을 다 봤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역사 이야기 좀 하나 잠깐 좀 하겠습니다. 궁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궁부일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궁은 왕실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부는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왕실 재산과 정부의 재산은 하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조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조는 왕실 재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아껴요. 1년 동안 왕실이 써야 될 재산을 아껴서 그 남은 돈을 다 호조에다 이관을 시켜줍니다. 다른 국왕들 같은 경우 왕실 재산을 더 부풀리려고 하고 조정의 재산들을 왕실 재산으로 빼돌리려고 하는데 정조는 오히려 왕실 재산을 아껴서 백성을 위해서 돌려준다는 것이죠. 이래서 정조가 존경을 받는 건데 아니 궁부일체를 이야기했던 옛날 왕조 시대의 지도자들도 있는데 지금 거꾸로 이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 일가가 자신들의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이렇게 이용을 한다? 국가기관을 갖다가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고요. 원희룡 장관이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하다가 그 수변구역은 해제될 수 있지만 여긴 산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숲세권이라는 겁니다. 양평같이 공기 좋은데 산 지역을 갖다가 국토 지역을 갖다가 이제 지구 단위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짓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속도로도 가까워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 관심 많아 가지고요. 반 이상 전문가 됐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의원들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면은 이거 금방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지식 공부 잘했다잖아요. 뭐 학력고사 1등하고 뭐 서울법대 가고 수석으로. 그게 좀 멈춰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왜 일어났겠냐고요.
처음에 7월 3일 날 원희룡 장관이 뭐 간담회를 하면서 어공들공 차이가 있습니다. 의혹 받는 거 이거 옳지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며칠 있다가 사흘 후에 그냥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저러겠냐고요. 원희룡 장관이 어제 나와서 얘기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나 김대기 비서실장이랑 뭐 논의한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금요일, 그러니까 7월 며칠인가요? 6일인 7월 7일 날 당정회의를 하면서 막 전화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메모하고. 이 두 사람 아니면 누구랑 했겠냐고요. 그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옹호하고 방어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반은 또 국토부 관리들하고 통화했다고 억지를 쓰다 보면 관리들이 다 드러나고 또 실수가 나오게 돼 있죠. 어제 김두관 의원이 또 그 질문했죠. 그러다가 그냥 대통령 부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은연중에 나와버린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4박 5일 같이 계신 거죠? 공식 행사에 몇 번 있었고요. 예. 저녁 식사 자리에 2번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평 서울 고속도로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었는데 혹시 대통령께 이 고속도로 사안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건 없고요. 예. 그 폴란드 갔을 때 식사 자리에서 아무튼 옆에 사람들이 요새 원장관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해서는 워낙 그 근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원칙적으로 원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옆에서들 그냥 예. 끄덕거리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따로 좀 보자 해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건 뭐 거기 안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인데 참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얘기로 있었습니다. 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두수 대표? 일단 뭐 저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실제로 저 정도에 그쳤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복잡하고 문제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가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들 책임지는 자세로서 저걸 하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저런 것을 지나가는 말로 그냥 원 장관의 역량이면 충분히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보니까 영화 제목처럼 이야기하면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사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정말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깝게 어제 보니까 뭐 그래서 탄핵할 거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막 열불을 질러서 보는 내가 열을 받아서 못 볼 정도로 막 이게 본인도 사과를 그냥 누가 받아도 사과를 하고 시작하면 될 이야기인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서 단 하나도 자기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세까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질문 나온 대로 여사는 뭐 안 가본 지 오래된 마치 뭐 부동산 투기꾼들이 땅을 뭐라 그러죠? 가보는 임장이라 그러나요? 직접 가보는 걸? 예. 임장을 해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책임해요. 이 사안 자체를 보면 이거는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직접 그게 특히 대통령이라면 나서서 이 문제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내가 밝힐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라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원희룡한테 앞세워가지고 모든 걸 다 피해가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가본 지도 오랜 땅인데 참 그렇다. 그러면 김정욱 교수, 가보기에는 가봤다는 얘기고. 가봤겠죠.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시골에 땅 사놓으면은 날마다 가봅니까? 날마다 가보지 않죠. 그 농지법 위반했잖아요. 장모가. 땅은 사놓고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땅 사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 농사 지을 생각 있었으면 맨날 갔겠죠. 농사 안 짓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외유에 따라간 거잖아. 해외 순방에. 근데 가서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왜냐하면 이게 불거진 게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소위 6, 7년 전에 악몽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건 전체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지지율이 폭락을 했어요. 갤럽 기준으로 6%가 폭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여주지청장 했을 때,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 양평 군수했을 때, 이 김건희 씨 일가랑 벌어졌던 전적이 한 번 있잖아요. 양평 공지구라고 하는 유사한 일이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진 거거든요. 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 변희재 씨 말에 의하면 가서 아마 조인트 까였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이 문제가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불거지게 되면 선거 9개월 앞두고 완벽한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가본 지 오래됐다? 한가한 얘기. 저는 오히려 내부에서 긴밀한 얘기들이 오갔을 거고 아마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문제를 제대로 막아라라고 하는 오더가 좀 왔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저렇게 저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장훈님이요. 안 가본 지 오래됐다고 그 땅이 어디 갑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 파파스님. 집안 선산이면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지 않나요? 추석 때든 그렇기도 하네요. KS 황님. 1시간 중 59분 떠드는 분이 고속도로 얘기를 안 했다? 정말 웃기는 말이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북두칠성님. 이 난리가 났는데 보고가 없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네요. 테리공구님. 4박 5일 내내 양평권으로 작전 짰겠죠. 하동랑님. 당정회의 때 누구랑 통화했는지 좀 추궁해라. 강별님. 표창장으로 정권 잡고 부동산으로 골러가네. 자, 억지 주장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잡히게 돼요. 맨 처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백지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국토부 직원이 충격요법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다 대고 충격요법을 씁니까? 국민들이 뭐 충격 실험 대상입니까? 그런 말 한 놈들 바로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어제 원희룡 장관이 뭐 부적절하다고 대신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사건 이전에 무엇을 알았든 뭐 그랬다고 그래 하면은 장관을 그만두고 뭐 정치 생명 걸겠다. 한준호 의원이 그 부분 짚었는데 한번 그 내용 들어볼까요? 국장님이 주관해서 작성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누가 지시해서 작성했습니까? 장관님께서 지시하셨나요? 장관님의 해명 내용이 대부분인데 장관님이 지시하셨나요? 도로국장님이 주관하셨나요? 그거는 그 자료는 그 답변에 따라서 상당히 곤란을 겪으실 수 있어요. 잘 대답하세요. 그 자료는 그 10일 날 짧게 답하세요. 누가 지시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셨습니까? 그 자료는 그 10일 날 누가 지시하셨어요? 그것만 답하세요. 2월 15일 국감 보고서 채택되던 날 제가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초안을 보내왔는데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한 질의 2개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 요구해서 이게 담겼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감 보고서에 결과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그러면은 보고서 내용에서 빼려고 혹시 의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당시 철도국장님이신가요? 좀 자리 계세요? 전 도로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그 자료를 빼라는 지시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자료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다. 다시 예 들어가세요. 그 당시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되는 됐어요. 상황이어서 네. 자, 뭔 소리입니까 그게 도대체? 답도 아니고. 답변을 자, 듣는 게 넘겨보세요. 목적이 아니라 질문이 목적이군요. 사회 보십니까? 예, 사회 보세요, 장관님. 장관님. 장성철 소장, 원희룡 장관이 국회 3선인가 4선? 3선일 거예요. 했죠. 네. 나름 이제 국회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경험, 또 경륜, 국회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본인이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불리한 게 나오면은 정치적으로 틀어버리고 그런 모습 혹시 장성철 소장 솔직히 못 느끼셨나요? 느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렇게 노선을 변경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저렇게 정치적으로 저런 식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번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발목을 잡힌 것이 아닐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런 모습 보고 누가 잘했다라고 하겠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김건희 여사 좋아하는 분들은 야 방어 잘했다 박수 치겠지만, 상식적인 국민들이 저 모습 보면은요 원희룡 장관한테 무척 많이 실망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저 눈빛 표정 보고 와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그냥 국감장에 나온 장관이 나 잘 이해시켜서 설명 잘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뭔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저거 반박하지, 막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옳지 못한 표정과 말투, 논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남아이론 중천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말 한마디 하면 천금같이 받아들이고 또 행동해야 된다. 어제 그 한준호 의원하고 이제 관계에서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인데, 예. 한준호 의원이 이제 병산리 땅과 관련 작년 국감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원희룡 장관이 그 뒤에 이제 그 채널A 방송에 채널A인지 JTBC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내가 다 확인을 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실에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시 병산리 땅 그 일대 김건희 여사의 땅들이 얼마나 존재했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의원실에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한준호 의원이 아니 그러면 확인을 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면은 당시 그때 김건희 여사의 그 땅이 거기에 있었던 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당신 국토부 장관도 그만두고 정치 생명도 걸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둘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그와 관련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우롱하는 거죠. 아니 정치인이 나 정치 뭐 장관도 그만두겠다, 정치도 그만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최소 지키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신용이라도. 그런데 그런 것도 일체 하지 않고 또 이상한 엉터리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지금 나온 게 그 용역준 회사도 아니고 제3의 그런 용역회사에서 20일 만에 빠르게 만들었다.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또 그런 거 보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3 비선 실세가 이렇게 그 국가 전체의 일을 틀어버린다? 이게 옛날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농단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 파악해야 된다. 예, 민주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는 국장들, 참모들 아주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장관이 평소에 국장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소통하고 정보를 제대로 듣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혼자 개인기를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불안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수가 자꾸 나옵니다. 자료를 가지고 뭐 진도 보고서라고 있는데 그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를 갖고 있는데, 또 그런 장면도 있지 않았어요? 그 장면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용역사는 매월 말일에서 다음 달 10일 사이에 월간 진도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라,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돼 있어요. 국토부와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데, 이게 지금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우선 월간 진도 보고는 그 용역 사업 계획서에는 그런 용어로 돼 있는데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마다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예? 이거 없으세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들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 왜 저는 들고 있는 게 장관님께 없습니까? 이거 제가 심상정 의원님께 드릴게요. 아니 도대체가
장관이 지금 큰 소리 할 때입니까? 자료 조사도 뭐 차별해요? 큰 당 작은 당? 그리고 오늘 어떤 자리인데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정은 교수. 저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어떻게 됐어요? 줬어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래야지.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갖고 있는데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죠. 얘기했던 게 우리는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어. 그걸 당신들이 꼭 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땐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조율된 게 아니라 그냥 오더를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제 KBS 뉴스에서 20개 문건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건 내용이 국토부하고 안 된 거라고.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국토부하고 용역업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안은 용역업체가 뭔가 내용들을 줘서 소위 변경안으로 갔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 문건이 등록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얘기했던 투명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고, 핵심적인 문건은 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국장 표정처럼 이걸 다 올리면 사고 나잖아요. 등록할 수가 없는 문서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래 공무원들한테 알아서 잘 정리해라고 계속 명령 지시만 내렸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국정조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안 하면 지금처럼 안 하면 말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다 예를 들면 처벌받을 것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물쭈물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소위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발견해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지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국토위 회의 결과를 보면 국정조사를 가야 된다. 근데 국정하지 말자는 건데요. 과거에요. 오죽하면 국민의힘은요. 존 볼튼 회고록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1년 내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국정조사하자는 얘기까지 하는 당이에요. 이 정도 사안이면 국정농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는 어제 회의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확인해준 회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민간 회사한테 영역을 맡겼는데 그것도 공개하면서 경제성 평가는 또 빠졌다는 보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 소장께서는 이미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그 원래대로 가는 게 맞아요. 7월 3일 날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게 맞고요. 또한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어군과 늘봉의 차이다. 이게 우리 원안으로 하도록 내가 다시 재검토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있는 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의혹이 지금 증폭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게 맞고, 왜냐하면 원안의 취지가 맞아요. 거기 두물머리 가는 그쪽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지, 다른 의도를 갖고 이 도로망을 우리가 개설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 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산도 저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처갓집 일가의 땅이란 말이에요. 최고 권력자의 일가의 땅이 있어요. 거기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께서는요,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통령 되면 정말 딱 2가지는 꼭 하겠어.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국민 앞에 항상 나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이거 대통령이 안 풀면 누가 풉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강상면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아유, 그것 때문에 저희 일가가 재산상 많은 이익을 얻는 거 이런 오해 받기 싫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매각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그 공개되는 그 정책 팜플렛 집에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공약이 딱 2개 있는데, 그 공약 2개가 뭐냐면, 하나가 부와 뒤에 비겁하게 숨지 않겠습니다. 예. 두 번째가 혼밥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그 유일한 공약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약이 없었어요. 별걸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번 뭐냐면 부하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희룡 뒤에 숨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원희룡 내세워서 모든 걸 방패막이로 하는데,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게 어디 아프지 않으면, 정말 사가지 않으면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없는데, 제대로 대처도 못하는 원희룡 장관 뒤에 숨어가지고 아직도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원칙적으로 원희룡 장관 역량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그게 안 되면 특검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이거는 빨리 대통령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앵커님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억지로 옹호한다라는 것은 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 잘 방어하고 있구나 내년도 총선 때 야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이러겠냐고요. 의혹은 더 쌓여가고 국민들은 야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정권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심판을 내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도 좀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총선 이기려면 이러한 최고 권력자 일가와 관련된 재산상의 의혹, 부동산 문제, 땅 문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먼저 처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요. 논리적으로 부딪히면은 국토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들 유능하기 때문에 자 강상면으로 가는 거예요. A, B, C, D 한 100가지 이유를 다 대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고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풀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명이나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있는가 국민들은 많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남자들 첫 번째 이상민 장관, 원희룡 장관, 이제 세 번째로 한동훈 장관 한번 살펴보죠. 근데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의 남자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1등인 것 같아요? 제일 1등이요? 예. 이상민 장관이죠. 아 그래요? 예. 한동훈 장관보다 더. 한동훈 장관은 부하 개념이고요. 예. 이상민 장관은 동지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믿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워서 챙겨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김준혁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윤석열의 남자들의 공통점이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고 원희룡, 한동훈은 검사 출신들인데 결국은 이제 유류상종이라고 또 서울대 인맥들, 또 법대 인맥들, 그리고 법조인들, 결국은 이 법조인들 참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고의 폭의 한계는 존재하고 늘 이 사람들이 군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모시는 사고가 적고 군림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들이 이게 국민들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어제 국토위만큼은 관심을 끌지 않았지만 법사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과연 또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궁금했지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오늘 아예 싸우러 간다 선전포고하는 것처럼 법사위 들어가기 전부터 민주당이 최악의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그중에 일부 유죄 판결까지 나기까지 했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긁어놓고 법사위에 들어갔으니 민주당 반응이 고울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 한동훈 장관하고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어제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혹시 뭐 대통령이 아무 얘기 안 하는데 한 장관이 대신할 생각이 없느냐 뭐 이렇게 질문했다가 또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공정, 정의, 국가 기강을 관할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이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목소리 낮춰하세요. 예.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아 저걸 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김정은 교수. 그러니까 저는 몸은 성인인데 정신은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 더 웃긴 게 뭐냐면 매우 문제가 많은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지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검찰에서 이화영 전 의원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사건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위법행위를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니 성명서 내고 항의하러 가는 게 이게 뭐 문제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는데 백주 대낮에 황당한 무력시위를 한다고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이 존재해요. 이건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거짓말도 시군중 먹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특별면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정성호 의원 특별면회 있은 다음에 다 녹음했잖아요. 녹음을 했는데 뭘 어떻게 예를 들면 가서 외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은 또 비굴해요. 업무 추진비 의혹에 대해서는 뭐 영수증이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이니까 몸은 성인인데 전혀 마음은 어른이 되지 못해서 있는 그런 인물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최고위에서 관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박범계 장관도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소영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처럼 어떤 자료와 논리를 갖고 한동훈 장관의 주장과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한동훈 장관도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타일이 그런지 아니면은 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큰 소리 치고 반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꼬투리 잡혀서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저런 태도 보이면 안 돼요. 국무위원이 자꾸 국민들 대변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는데 그냥 한마디로 깐죽깐죽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못하죠. 그렇더라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저런 모습 보면서 누가 이겼냐 판정을 저한테 묻는다면 박범계 장관이 잘했다 이겼다 이렇게 저는 점수 주고 싶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스타일인지 보여주려고 했다면 그 목적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김두수 대표 근데 정말 그 국회를 우습게 본다고 해야 될까? 국민을 우습게 보여야 된다고 할까? 타고난 성정이 그런 것일까? 뭐 같습니까? 일단 그 기본 인식이 그냥 국회를 자기 개임하듯이 뭔가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쭐거리고 뭐 교실에서 누가 여기 짱이냐 이런 거 이렇게 기세 싸움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저런 정도의 뭐 상황이 오거나 질문이 오더라도 그것을 한층 좀 성숙시켜서 답하고 말하는 게 기본인데
끊임없이 똑같이 대꾸하면서 깐죽거려서 상대가 열받게 해가지고 열받아서 분통을 터뜨리면 그것 가지고 다시 놀려먹고 이런 식의, 그게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언론들이 뭐 와 둥둥둥 띄워주니까 막 우쭐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말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야당 의원들한테 훨씬 더 저렇게 했어요. 그것이 잘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 그냥 검찰청 아니면은 이런 사법기관 가서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김준혁 교수, 한동훈 장관의 저런 모습을 보면 저 국회의원 박범계보다 왜 내가 더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요. 제가 국회의원들 질문할 때 7분이거든요. 7분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런 시간을 갖다가 박범계 의원이 저렇게 날리는 거,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할 가치조차 없고요. 저는 거꾸로 박범계 장관이나 민주당 의원들 준비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저 장면 보면 다 모욕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만 모욕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욕받는 건데, 국민이 모욕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국민들이 뽑아준 선량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죠. 오늘 윤석열의 남자들 3사람 살펴봤습니다. 이상민 장관,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왜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합니까? 저걸 보면서 국민들은 저런 모습을 시원하게 제대로 혼내주지 못하는 야당에 불만을 갖고요. 저런 것을 제대로 꼭 집어서 얘기해주지 않는 언론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언론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상식에 기반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 저희 스픽스 백운계 정치본색과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두수 대표, 김종욱 행정관, 장성철 소장, 김준혁 교수 4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